네, 안녕하십니까. 우동 한바퀴입니다. 요즘 핫하게 잘 나가고 있는 양림동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제는 양림동의 어설픈 주민 고수들의 숨겨진 스토리를 찾는 시간입니다.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양림동에서 살고 계시는 김문수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잘 아시겠지만 펭귄마을은 한 5, 6년 전만 해도 주민들이 살지 않고 주민들이 다 떠나고 낙후된 그런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을 어르신 중에 몇몇 분들이 뜻을 합쳐서 우리 퇴락되고 어려운 그 마을들을 좀 예쁘게 가꿔보자. 그래서 환경을 좀 개선해보자라고 취지해서 김동균 그때 당시 주민분을 중심으로 해서 버려진 시계들을 이렇게 벽 한쪽에 잘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해놨더니 주민들도 좋아하고 마을을 방문했던 조그만한 어떤 방문객도 야 참 신기하다. 그렇게 시작해서 펭귄 마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수업하고 밤에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한번 꾸며보자. 그래서 버려진 저 남동 저쪽 동구 쪽으로 건너가고 자전거를 타고 집 앞에 시계를 하나하나 주워다 모아가지고 저쪽 벽이 시계벽이 생기니까 그래서 시계를 붙이니까 많이 나와가지고 아 저거 우리 집 있었어 그런 모습들이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뒤로 김동균 주민은 마을 분들이 주변에서 촌장이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김동균 마을 촌장이라는 이름을 붙게 되어 있습니다. 펭귄 마을로 변모하게 된 여러 가지 숨겨진 그런 사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개다 붙여놓으니까 좋아하더라고 우리 네. 어머니들이. 그럼.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붙인 것도 둘러해가지고 그 이거 붙이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 같은 거. 네. 유행 따라 살지 말고 행편 따라 살자. 네. 그런 이제 문구들도 많이 붙였는데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네. 아 너무 멋지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별것도 아닌 것이 별것이 없어. 네. 별것도 아닌 것이. 네. 정말 별것인데요. 네. 김동균 촌장님은 그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별것이 아닌 것들을 모아서 별것이 되게 만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런 소중한 양림동의 숨은 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관은 나은 자를 발견을 하게 돼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나은 자를 본인 타고 왔던 말에 싣고 오셔요. 근데 그만큼 또 시간이 지체되면서 오인 선교사님은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 환자분을 오인 선교사님의 침대를 놓고 치료를 해주시는데 결국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아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런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서 가장 많이 보급했었던 게 대표적인 게 교육 운동과 의료 시설을 제공하는 거였는데 이쪽에 그 언더우드라든가 이런 분들이 바로 의료 활동과 이렇게 선교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지우 무대가 바로 지금의 양림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남장로교 목사님들이 되게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기독교는 판단한 거죠. 아, 현지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겠다. 근데 그게 의료였던 거죠. 그 다음에 교육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주목할 게 여성하고 인권, 여성 인권, 어린 인권을 되게 잘 챙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유교국 안에서 어린 여성이 되게 핍박받는 시대에 어린이와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굉장히 좀 자유로운 어떤 교육과 의료, 꼭 시대에 필요한 아픈 사람들 한센병 환자처럼 어려운 사람 빈민구조 운동까지 결합한 것을 선택했다. 되게 이게 중요한 어떤 전략이었고 그게 광주에 적합한 상황이었다. 그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직 기독교가 생소할 텐데 200명이 넘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 행사가 히트를 한 거죠. 예배가 히트를 한 거고 목사들이 양림동은 되는 곳이구나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자료들을 보면 그 미국의 장로교 목사들이 판단을 할 때 근데 나주는 중심 지역인데
유교가 굉장히 강한 유림들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배쳐가는 분위기. 1904년을 기점으로 어쩌면 이렇게 광주가 100년 도시라고 하는데 전환점 같은 게 양림동으로 선교사들이 이렇게 다 이주하고 터를 잡고 학교를 세우고 의료 활동을 시작하고 여성 인권 활동을 시작한 것이 광주가 어쩌면 호남을 대표하는 도시로 비약하는 결정적 사건이 아니었을까. 전라남도를 가장 대표하는 가장 부흥된 도시는 실은 목포에 있었거든요. 당시 민중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를 의료와 교육, 그다음에 복지, 이 국가에서 손을 놓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선택을 한 게 아마 주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 유진별 선생은 당시 품삯을 다른 데 품삯보다 좀 잘 쳐줬다 그래요. 왜 이곳에 자리를 잡았을까? 또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근대 문화유산들이 양림동에 많이 남았게 됐고 그걸 기본으로 한 컨텐츠를 광주시가 잘 활용했고 주민들 역시 그걸 소중한 자원으로 받아안고 지금 지역 활성화와 관광객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 좋은 터전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광주가 뭘 찾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뭘 더 남겨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좋은 지향점과 방향성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4대 읍성 자리는 땅값이 비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근데 터가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학교터도 필요하고 그다음 병원터도 필요하고 이러려면 꽤 넓은 땅이어야 되고 그러려면 4대 읍성은 못 들어가는데 4대 읍성 바로 옆에 있는데 경치가 좋은 곳. 네. 양림산이 지금 버들양자로 쓰잖아요. 네, 버드나무. 그런데 예전에 기록에 보면은 벼양자도 썼대요. 네. 그러니까 되게 벼이 달들고 풍수적으로 좋은 곳이었죠. 무등산이 보이잖아요. 무등산이 보이는데 4대 읍성이 옆자리에. 근데 교육과 의료를 할 수 있는 넓은 땅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최적의 장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그것도 판단한 거다. 같은 게 있다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와서 컴퓨터거리가 되고 그랬는데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 우리 스키 타는 어릴 때 그 추억이 이곳에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쪽에 눈이 온 겨울에는 스키 체험학습장을 해가지고 대나무 스키를 직접 만들어서 한번 타보는 그런 스키 체험장으로 이쪽을 개발했으면은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 차원에서는 나중에 그 동굴들을 좀 더 확장해서 조만수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말 관광 마차 이런 거 운영하면 상당히 고풍스럽고 예스럽고 또 옛날에 근대의 우리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현대 광주의 이좀 상류층의 집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뭐 또 그 주인들이 살아왔던 내력과 이야기들도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이 약 한 1,400점 정도 되는 많은 서화, 그림과 글씨, 그다음에 책, 서간, 관찰 이런 것들을 고향인 순천대학교 박물관에 이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가격으로 따지면 약 한 400억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이런 그 가치를 지닌 건데 독립운동에 몸담았던 그런 분들의 이 글씨라든가 또 이런 편지글 남들에게 주목받지 않은 그러면서도 그게 없어져서는 안 된 그런 기록들을 왜 수집하고 그것들만 따로 모아서 별도로 꼭 이렇게 장첩을 하고 서첩을 만들고 이랬을까라는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그분이 갖고 있는 뜻과 의지가 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이다. 또 이런 지역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정엄의 이런 선생의 비에 있는 충견 이 비를 마을의 캐릭터로 삼아 개발해서 찾아오는 방문들에게 이것들을 소개하고 기억되게 하는 양림동이 굉장히 좀 좋은 방향, 그 방향성들을 잘 잡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거를 캐릭터 그 동계비라는 캐릭터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그 동계비라는 게 그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어떤 그거를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이제 동계비 소통방을 계속 열고 이 마을에 있는 작은 분쟁들을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금방 최승효 선생님의 이렇게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아낌없이 부자가 사회에 환원하는 노블레스 우리주 같은 거를 실천하시는 분이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스토리도 대단하고 동계비 정엄승의
동계비 같은 것들을 브랜드화했다는 게 네. 그러니까 보물을 스토리화해서 산업적 측면으로 이렇게 부각시키는 면도 굉장히 뛰어난 전략인 것 같고 네. 펭귄 마을도 사실은 이게 마을 만들기 차원에 접근하신 거잖아요. 이게 주민이 내 집 앞에 문제를 마을 문제를 환경을 깨끗이 하겠다. 그리고 집 앞에 놓여 있는 골목에 놓여 있는 버려진 물건들을 활용해서 7080의 문화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마을 만들기 형태인데 이게 단순하게 환경미화 이런 활동에서 머문 게 아니라 브랜드화했다는 거죠. 네. 펭귄 마을은 브랜드화를 통해서 전국화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양림동이 동계비 스토리도 마찬가지고 펭귄 골목 스토리도 그렇고 최승현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좀 덜 부각된 거죠. 네.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씩 쌓이면 스토리가 되게 풍성한 네네. 양림동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네네. 한 말씀. 최승효 가옥의 전 주인이 최상현 선생님은 바로 그 말씀하신 독립운동가 출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최승효 선생님은 그 이후에 1960년대 이후에 이제 인수했기 때문에 그분이 운동을 한 게 아니고 실제는 독립운동가는 최상현 전 가옥 주인이시니 그분이 운동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흥학관과 관련돼서 다시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은 뭐 이런 역사적인 자원들도 있지만 문화로 따지면 뭐 신학대학에 보면은 뭐 김현승 시인의 시비라든가 또 광주의 지금 대표적인 중견 작가이신 한유연 선생이 한유연 미술관들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또 지역의 중견 판화가인 박구환 선생이 또 이렇게 또 이런 판화 전시관들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래서 양림동이 이렇게 문화적인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와 내용들을 잘 이렇게 지금 모으고 있고 차곡차곡 그것들을 지역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이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건가 조금씩 진지한 게 좀 고민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다. 차야 달려가자 버스야 달려